아버지의 뒷모습. 주자청. 벌써 2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지금도 가슴을 허비는 것은 아버지의 뒷모습이다. 그해 겨울 벼랑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데다 내 아버지마저 실직하셨으니 우리 집의 불행은 겹으로 닥친 셈이었다. 나는 베이징에서 부음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려고 그때 아버지가 계시던 쉬저우로 갔다. 쉬저우 집은 살림이 엉망인 채 지저분했다. 생전에 단정하셨던 할머니 생각이 왈칵 덤벼와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상고와 실직을 함께 당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경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기왕 당한 일을 어찌하겠니? 삿입에 설마 풀칠이야 못하려고. 우리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 팔 것은 팔고 잡힐 것은 잡혀 빚을 갚았지만 할머니 장례로 진 빚은 고스란히 남았다. 할머니의 사별과 아버지의 실직은 참으로 우리의 앞길을 참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헛간 같은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난징으로 가 직업을 구하셔야 했고 나는 베이징으로 가 학업을 계속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부자는 함께 난징으로 갔다. 난징에서는 친구의 만류로 하루를 쉬었고 이튿날 오전에 푸커우로 건너가 오후에 베이징행 기차를 타기로 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볼일로 해서 역에 나오지 않기로 하셨다. 그 대신 역원에 있는 잘 아는 심부름꾼더러 나를 배웅하도록 당부하셨다. 그것도 서너 번씩이나 신신당부하셨다. 그러나 막상 내가 떠날 무렵이 되자 도저히 안심이 안 되는지 자꾸만 머뭇거리셨다. 사실 그때 내 나이 20이나 되었고 또 베이징엔 벌써 두어 차례나 왕래했던 터라 아버지께서 그토록 염려하실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결국 볼일을 제쳐놓으시고 직접 나를 배웅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실 것 없다고 말씀드려도 아니야 그까진 놈들이 무얼 해 하시며 따라 나오셨던 것이다. 우리는 강을 건너서 역으로 들어갔다. 내가 차표를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짐을 지키고 계셨다. 짐을 옮길 때에는 좀 많아서 역부들에게 돈푼이라도 주면서 옮겨야 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역부들과 한바탕 흥정을 벌이셨다. 그런데 달아빠진 그들과 흥정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시원스럽지 못해 내가 참견을 했다. 결국 아버지의 고집대로 흥정이 떨어지자 역부들은 짐을 실었고 나는 기차에 올랐다. 아버지께서도 기차 안까지 올라오셔서 차창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셨다. 나는 그 위에다 아버지께서 사주신 자주색 외투를 깔았다. 아버지께서는 짐을 조심하고 감기 안 들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판매원을 붙들고 나를 잘 보살펴 달라고 연방 허리를 굽히며 당부하셨다. 나는 속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우신 아버지의 순박하심을 비웃었다. 그들은 겨우 돈이나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부탁을 하실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나이 20인데 설마 내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창밖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에 잠기셨다 하는 예, 귤이나 몇 개 사올 테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플랫폼 저쪽 울타리 밖에 물건 파는 사람들 서너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로 가려면 이쪽 플랫폼에서 뛰어내려 철로를 건너고 다시 저쪽 플랫폼의 벽을 기어 올라야 했다. 그것은 뚱뚱하신 아버지로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걸 한사코 당신께서 가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까만 천으로 만든 둥근 모자를 쓰고 까만 마고자에 진한 쪽빛 무명 두루마기를 입으신 아버지께선 좀 기우뚱하였지만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히고 플랫폼을 내려가셨다. 그러나 철로를 건너서 저쪽 플랫폼의 벽을 기어오를 때의 모습은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두 손을 플랫폼의 시멘트 바닥에 붙이고 두 다리를 비비적거리며 위쪽으로 발버둥쳐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기우뚱할 때 내 손엔 땀이 흥건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것이다. 나도 모르게 뺨을 적시는 뜨거운 것이 있었다. 나는 얼른 그것을 닦았다. 아버지께 들킬까봐 그리고 남이 볼까봐 두려웠다. 내가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주황색 귤을 하나를 안고 이쪽으로 오고 계셨다. 이번에는 우선 귤을 플랫폼 위에 놓고 조심조심 플랫폼을 기어 내려와서 다시 그 귤을 안고 철로를 건너오셨다. 나는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부축해드렸다. 아버지께서는 차 안으로 올라와 그 귤을 내 외투 위에 쏟고는 소매에 묻은 흙을 털면서 그때서야 한시름을 놓은 듯 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곧 밖으로 나가면서 나 이만 간다. 도착하는 대로 곧 편지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뒤따라 나갔다. 아버지께서는 승강구를 내려서 몇 걸음 걷더니 다시 뒤를 돌아보시며 들어가라 아무도 없는데 하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인파에 묻히자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다. 요 몇 년 동안 우리 부자는 각각 타향에서 동분서주해 왔지만 집안은 갈수록 기울어 갔다. 젊으셨을 적에는 살림을 일으키려고 혼자 여기저기 떠돌며 일도 많이 저지르셨지만 노년에 들어 이렇게 참담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또 당신은 쓸쓸한 말년이 주는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래서 더러는 가슴에 맺히는 울분을 밖으로 터뜨리시기도 하고 사소한 집안일에 지나친 분노를 토하시기도 하였다. 물론 나에게도 지난 날처럼 인자하시지만은 않으셨다. 그러나 뵙지 못한 이 2년 동안 아버지께서는 나의 지난 잘못은 모두 잊고
오히려 나와 내 아이들 걱정만 하셨다. 어느 날인가 나는 베이징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 늙은 몸이지만 그런 대로 지낸다. 다만 어깨 쭉지가 무거워 젓가락을 들거나 붓을 잡기에 불편하구나. 아마 갈 날도 얼마 안 남은 모양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왈칵 솟은 나의 눈물방울엔 마고자의 쪽빛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굴절되고 있었다. 아, 다시 뵐 날은